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하고도 2월 1일 오랜만에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됐죠? 할머니 제사 그리고 네. 이제 구정 명절 이렇게 2주 쉬었더니 아주 그냥 오랜만에 방배동에 오게 되네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2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요새 뉴스를 보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저도 오늘 마스크 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오시는데 여기? 차 갖고 왔지. 근데 차 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그러니까 운전을 그냥 해요? 마스크 하고 그냥 계속 다니는 거죠. 외부 일을 볼 때. 아, 그래요? 그게 또 요새는 예의고 매너인 것 같아서. 네. 또 우리 매너를 확실하게 지키는 우리 네, 강림 소장님. 네. 네. 그래도 이게 또 다들 그런데 안 하면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대면하면서 일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한번 그렇게 간다고 하면 좀 참 나도 보호하고 상대방도 보호하고 그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느낌도 좀 있고 좋네. 맞춰 살아야죠. 우리도 사실 구정 지나고 신년회 준비한다고 엄청나게 바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오늘 방송 준비 전에 최종 안 하는 걸로 연기하는 걸로.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이제 원래 내일이죠. 네. 저도 취미 쪽에서 이 옛날 오락게임 하는 그런 장터가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있거든요. 그 장터가 이제 그러니까 두 번이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일 2월 2일이야. 방송은 찍는 시점에서 그렇죠, 내일. 그렇죠. 근데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상황 보니까 이거는 사람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를 주최하는 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거기도 연기 결정. 이게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괜히 나서서 매 맞을 짓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것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 심각해요. 특히 이제 오셔서 뭐 드시거나 뭐 하는 이런 접객하는 업종들에서는 시켜 먹지도 않고 와서 뭐 소비하지도 않고 엄청 안 좋대요. 우리도 어저께 그 수업이 있었거든요. 네. 끝나고 나서 뒤풀이를 봤는데 한 번도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 있었어요. 뒤풀이를 진행할 거냐 말 거냐 투표가 있었어요. 그냥 공부만 하고 가자.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괜찮겠냐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결국은 30분은 그냥 진행하셨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 중에서는 30분 중에 10분만 이렇게 뒤풀이가 진행되는 이런 모습으로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아무튼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난리. 전 세계가 전 세계가 아주 그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별별 수다를 하네요. 별별 수다는 네트워크로 전파되니까 유튜브 시청자분이 저희한테 코로나 바이러스 옮으실 일은 없잖아요. 혹시 그렇죠. 저희가 없어요. 중국 안 갔다 왔어요. 근처에 없어. 중국 갔다 온 사람. 그러나 부동산 소식은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 아무튼 유튜브를 타고 전파하겠다는 거. 왜 우리도 지금 전략적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진정이 될지 더 커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쪽 방법을 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온라인은 신종 바이러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그렇죠? 온라인 자체가 바이러스인가? 도달이 잘 되고 전파력이 훨씬 좋지. 배포력이 좋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온라인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오랜만에 진행하는 별별수다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12.16발 거래한8 매수자가 사라졌다라는 내용으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강남권 급매물이 늘어나고 있지만 추가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로 매수가 위축된 탓으로 부동산 거래가 절벽의 상황에 놓여지게 됐다. 워낙 가격이 뛰다 보니까 추격 매수에도 부담 세제와 공급, 금융 등을 총망라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가격 하락 가능성이 열렸다. 시세 조성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면 바로 사겠다고 생각했던 일부 수요자들을 제외하곤 문의 전화만 간간히 오는 상태다.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대출이 막히면서 집을 사려다가 못 샀던 이들이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계시고요. 동시에 문 대통령의 말대로 집값이 정권 초기로 원상 회복될지도 모른다라는 의문을 또 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추이를 보면서 언제라도 매수하겠다라는 눈치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매수자들의 많은 분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반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입장이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이미 집을 사서 갑자기 집값이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시작해서 특히 분양시장에서 소외되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자금을 마련한다는 영끌까지 해서 집을 산 30대들의 걱정이 굉장히 크다. 여기에다가 12, 16 대출 규제 이전에 전세를 끼고 9억 원이 넘는 집을 산 사람들이 전세 대출이 막혀버림으로 인해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를 생각했던 실수요자들 자체도 이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매수자가 사라졌다.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떨어졌다. 거래 절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나가보니까 요새 완전 조용해요. 네. 그런 얘기 들려요? 잘 몰라요. 아, 근데 그래요? 우리 12, 16 이후에 네. 뭐 이 음. 다른 중개업소 소장님들 전화통화 등을 음. 통해서도 확인했었고 음. 그 이후에도 계속 추이들 보긴 보지만 음. 매수가 지금 나서서 그렇게 안 할 마음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강력한 대책이 나왔는데 니들이 달라는 그 가격을 바로 받아주기는 좀 그래 뭐 이런 포지션이다라고들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상황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책이 나오고 나서 지난 9.13 대책 때에도 바로 영향이 끼쳤다기보다는 한 6주 정도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향이 끼쳤던 것처럼 지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딱 한 6주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책에 효과가 있을 거다. 뭐 이제 이런 분위기도 있고 이제 저는 어떤 거 기준으로 놓고 또 보냐면 부동산 스터디 카페 트래픽을 놓고도 어떤 매수 시장의 동요, 어떤 움직임,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제가 2018년 9.13 대책 시점 기준으로 해서 주간 단위 트래픽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빠졌는지. 그러니까 오르진 않았겠죠. 대책이 그렇죠. 나올 때는 팍 올랐다가 네. 아 이제 빠지나 보다. 그러면 할 때 아닌가 보다 하면 사람들이 검색도 안 하고 관심을 줄이면 트래픽이 주는데 9.13 대책이 나왔던 주에 주간 트래픽이 3,800만 뷰 정도 됐어요. 근데 이게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한 몇 달 지나고 나서는 3,800만 트래픽에 한 50% 선까지도 트래픽이 쭉 빠졌었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 시점까지는 안 왔어요. 6주만 지났으니까. 그럼 그때 비교해서 지금이 트래픽이 높은 수준이냐, 낮은 수준이냐를 비교해보면 그때보다 더 사람들이 영향을 받냐, 덜 받냐 이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기하게도 일단 지금 6주가 지난 시점까지의 흐름은 비슷해요. 그때랑 떨어진 퍼센트가 비슷해.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딱 첫 주는 한 9%가 더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그 시절보다 한 2%에서 5% 정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심이 그때보다는 조금 소폭 덜 줄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사실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근래의 이슈 중에는 저희 카페 트래픽은 부동산을 보는 트래픽도 있지만 그 이외의 어떤 이슈 트래픽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정치랑도 맞물려가지고 그거 막 말하는 분들도 많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종의 부동산과 상관없는 부정 트래픽 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면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 아니겠느냐 싶어요.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 떨어진 거예요? 트래픽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최고 시점 대비해서? 잠깐만요. 네. 저 표를 보면서 요게 그래프인데 네. 지난 텀에는 최초가 100이었다고 하면 그 다음 주에 80, 64, 63, 59, 54, 57 하다가 48, 46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9.13 대책 이후에는 네. 6주 정도 지난 다음에 거의 한 반토막 났다. 네, 이렇게 한 보면 되겠네요. 6주 정도 후에는 54%, 59%. 지금은 6주 정도 후에 56%, 64%. 그러니까 약간 높은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난 텀과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흐름으로 갈 건지 봐야겠지만 지난 텀과 유사한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보다 트래픽은 한 10%, 아니 10%가 뭐야? 훨씬 더 빠져야 되는 거죠. 더 빠지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냐. 예. 그렇습니다. 자, 유튜브는 어때요? 유튜브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예, 유튜브는 연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연말 쪽에 어떤 게 있었냐면 또 제가 한동안 유튜브 영상을 안 올리기도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연말에 12, 16 대책의 여파, 2020년에 주목해야 될 부분들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12월 말부터 1월까지는 트래픽이 되게 많다가 이제 방향성도 자꾸 드러나고 그냥 이런 어떤 시장의 움직임은 어디에서 읽히냐면요. 신문 뉴스 보면 알아요. 부동산 뉴스가 별로 볼 게 없어. 또 다시 이제 전형적인 조정장, 이제 하락 조정장 이렇게 그런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겨운 거지. 강남 꺾였다. 강남 안 좋다. 강남 꺾였다. 마용성도 안 좋다. 마용성 꺾였다. 뭐 한 달 내내 그 얘기만 할 거니까 이제 그런 기사들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익숙해지는 그런 시기가 오는 거고 그와 별개로 이제 또 나오는 게 요새 새로운 신조어 나왔잖아요. 마용성을 대체하는 신조어. 뭔지 알아요? 마용성? 수용성. 수용성? 네. 마용성의 시대는 갔어. 이제 수용성의 시대야. 수용성이 뭔지 알아요? 뭐 수원. 마포 용산 마포 용산 성동이었잖아요. 근데 수용성은 수원, 용인, 성남. 그래서 지금 이제 비규제 지역 또는 저규제 지역 떠오르는 규제가 없는 쪽으로 지금 막 흐름들이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또 아주 그냥 온갖 언론들이 다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뉴스가 이제 그런 식으로 빤한 것 같아. 그러니까 특별하게 새로운 이슈는 없다. 아무튼 시장의 흐름에 대한 뉴스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정부가 타겟팅해서 잡으려고 했었던 강남 또는 핵심 지역, 인기 지역, 뭐 10억 초과의 고가 주택들이 있는 지역들 이제 이런 지역은 확실히 좀 매수세가 둔화되고 시장이 흐르는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뭐 부동산 쪽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러면 이제 결국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을 맞이했다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뭐 일단 트래픽상으로 보면 확실하게 꺾인 게 보이니까 변곡점의 시작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변곡점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그거는 뭐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지. 얘기하고 싶지 않지가 아니라 저는 항상 이런 얘기는 알았어요. 했던 것 같아서 알았어요. 저는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수요를 되게 억제하는 상황이고 이 시점에서 되게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전세 가격의 변화인데 전세가 지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좀 얘기들이 있고 뭐 지금 이제 지역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그렇게 가는데 내년이 또 되게 전세 쪽에서는 큰 변수가 있는 시점이라서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데다가 뭐 저는 아직 살 사람들이 다 안 산 것 같아요. 사실 못하게는 자꾸 막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뭐 얘기가 다르잖아요. 고가 주택 시장은 그렇게 좀 침체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뭐 중저가 주택 시장은 좀 움직임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자, 어쨌든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면 부동산 관련된 뉴스 또는 사람들의 관심에 대한 트래픽, 조회수, 시청자 수, 시청률, 시청 시간 같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관심의 방향의 트래픽은 확실하게 변곡점을 맞이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지 않을까요? 계속 관심 있게 봐야죠. 뭐.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각자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객관적으로 트래픽이 이렇게 변화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말씀을 드려서 아마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매매는 상승을 둔화하고 있는 모습이고 전세는 상승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 매매 가격 5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요. 매물 부족의 전세는 오히려 상승폭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신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에 밀집한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크게 줄었고요. 재건축은 하락과 보합을 오르내리며 약세 반전이 임박한 분위기다. 반면에 전세시장은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매매 가격 상승폭을 웃돌고 있고요. 청약제도 개편으로 서울 등 알짜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려는 수요층이 늘고 있어 전반적으로 원하는 전세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12.16 대책 이후에 비강남권으로 풍선 효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냐, 수용성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은 매우 한정되어 있고 설사 나타난다고 해도 효과가 장기화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라는 견해들을 많이 내놓으셨어요. 반면에 전세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핵심 지역 전세는 수요 증가 및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참 많이 내놓으셨고요. 지방의 전세 가격 하락 분위기는 반면에 핵심 지역하고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매가 시장, 매매 시장, 그다음에 전세 시장 자체가 상반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또 국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도 같아요. 이게 지금 비강남권으로 풍선 효과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수용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지, 또 전세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계속 상승할 여지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매매 시장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정부에서도 수요 억제를 지금 일단 이렇게 카드를 꺼내놓고 보유세 부담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한쪽으로 떡밥을 풀면서 2월 달에 공급 대책 다시 좀 한번 힘있게 짚는다 그랬어요. 뭐 지금 이제까지 나왔던 얘기들 종합해 보면 중공업 지역에 용적률 늘려가지고 임대 아파트 껴 넣으면서 아파트 많이 짓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예, 그리고 하나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해서 주택 공급하겠다는 얘기니까 이게 시장에 어떤 식으로 시그널을 줄 거냐, 공급 확대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줄 거냐 봐야겠지만 뭐 이거는 좀 별개의 이슈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거 말고는 이제 15억 그럼 초과하는 시장들이 이렇게 좀 주춤한 상황 이어서 계속 이게 유지가 되면서 안 가면 매매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또 주장하는 분들의 논지들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매매 시장은 제가 솔직히 뭐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근데 전세 시장은 지금 많은 언론들이 올해 되게 불안할 거다. 지금 이 기사도 말씀하셨던 기사의 내용 꼭지도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세로 계속 버티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전세를 보고 있고 뭐 이제 이런 뉘앙스잖아요. 네. 근데 서울에 올해 입주 물량이 많아요. 생각보다 저도 이번에 이제 좀 정리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많아요. 올해는. 내년은 별로 없어. 올해는 숫자가 많아. 작년이 조금 더 많긴 했는데 올해가 이제 많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게 지역마다 좀 달라요. 예를 들자면 올해 많은 지역, 강동구 상반기에 많아요. 하반기에 없어요. 그럼 상반기 전세시장, 하반기 전세시장 조금 다르게 움직일 거고, 올해 은평구도 많아요. 한 6, 7천 세대 돼요. 그리고 영등포구가 또한 6, 7천 세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 많은 구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안에서는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강남 서초구는 적어요. 그러면 적으면 뭐가 다르냐? 강남 서초구는 입주 물량은 되게 적은데 몇 세대 없어요. 근데 이주는 있어요. 이주가 시작되는 단지들은 있단 말이에요. 이주가 본격화되는 단지들도 있고. 그러니까 집은 멸실되는데 새로 들어가는 집은 없는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전세가 상방 압력, 상승하는 압력을 받을 지역에 따라 그렇게 나타날 것 같고, 이런 영등포라든가 은평이라든가 강동이라든가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구 또는 그 구가 가까이에 있는 구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동작구 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올해 전세 이제 만기예요. 연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새 전세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전세값 올려받으실 수 있겠네. 뭐 이런 느낌이다가 영등포 그거 딱 보니까 아이고 역전세만 안 나도 다행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그 입주 물량들이 맞물리면 요새 신축, 새 아파트 잘 갖춰진 뉴타운에 대한 기호가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선호도가 그렇죠. 높아요. 근데 그 물량들이 전세가 동시에 많이 들어가면 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상보다 정상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인근구의 구축 아파트 전세를 보던 사람이 아무리 물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옆에 신길 뉴타운의 입주 물량 싸고 좋은 거 새 입주 물량 많은데 굳이 내가
10년 가까이 되는 니네 아파트를 그 돈 주고 들어가느니 그냥 나 저 새 집 가서 살란다. 이렇게 가면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들, 뭐 은평구 물량도 많다는 얘기는 은평 옆에 서대문이라든가 그 주변 지역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거고요. 그런 영향이 전세 시장에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매매 시장도 근데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지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헬리오시티가 입주하고 나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전세 가격 막 오르는 얘기 나오지만 그렇죠. 입주 물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은 안 꺾였어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송파구의 부동산 주택 가격을 캐리하는 리딩에 가는 단지는 엘리트레파라고 불리우는 잠실 송파 쪽에 있는 한강변 쪽에 있는 또는 이제 북측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 접근성 좋은 그 라인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가락동 쪽 송파 안에서는 좀 밑에 쪽이거든요. 여기 헬리오시티가 이렇게 대단지로 만들어지고 새 아파트가 되면서 가격도 많이 올라왔고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관심이 조금 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흐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올해 영등포 신길 뉴타운이 순차적으로 다 이제 메인 단지들이 입주한단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신길 7구역 재개발한 레미안 에스티움 이런 애가 리딩에 갔다고 하면 그 맞은편에 더세 아파트, 뭐 신길 그 센트럴 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신길 9구역, 현대 힐스테이트라든가 주변에 이제 대체할 만한 그런 메인 단지들이 나오거든요. 은평구에서도 그렇게 지금 이제 입주하는 그 입지에서 대장들 이렇게 나오고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근래 수도권 지역에서도 보여요. 예를 들자면 성북역의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지금 호가가 얼마 나오고 이런 게 수지에 이런 아파트 가격이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 그 지역에 새 아파트가 대장단지가 나오면서 그 지역의 가격을 쫙 이끌어주니까 소외받았던 그 밑에 동생들이 형님 우리 나왔다 하면서 이제 가격이 키만치 효과가 이런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지역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성남에서도 신흥주공 재건축한 한성역 포레스티아가 이제 입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많지만 임대 가격은 그런 물량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도 아파트 매매 가격에 대한 관심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강동구 고덕동 같은 경우도 그라시움 뭐 계속 아르테온 입주하고 있지만 임대 가격은 생각보다 덜 흔들리면서 어쨌거나 그래도 좀 빠지긴 빠졌지만 매매 가격은 오히려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강동구에도 제대로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 놓으니까 주변 가격에 비해서 강동구에도 이 가격이 나온다라는 게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단지 뉴타운이나 대단히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그런 걸 비교할 만한 좋은 아파트가 없어서 사람들이 조금 잘 알지 못했거나 소외되었거나 했던 지역이 이제 그 대단히 정비 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가 들어가서 그 아파트가 가격에 어떤 기준점을 쭉 올려놓으면서 다른 지역하고 키 맞추기 하는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시장의 큰 변수로서 이 동네가 이 가격이야? 지금 당장 그 수지에 뭐 호가 얼마 10몇 억 나오고 하는 게 제가 10몇 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라 하실까봐 저도 그런데 호가 나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호가는 말 그대로 호가일 뿐인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퍼져나가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또 이런 얘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대장주가 올라가서 갭매기 효과 또는 특정 지역이 올라가면서 인근 지역으로 퍼져가는 풍선 효과들로 인해서 가격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핵심 지역의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얘기는 인근 지역의 전세 가격도 끌어올릴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반대로 비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또 이슈를 받지 못하는 지역의 매매는 거의 안정세에 접어들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전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매매 가격도 더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또는 전세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그 여파가 주변으로 퍼지면 주변의 지역들도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을 하락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바라고 있는 모습이겠죠. 정부가 규제하고 시장에 개입하면서 뭐 유도하고자 싶었던 방향이겠죠. 그 뜻대로 될지 아니면 시장은 다른 형태로 움직일지 봐야죠. 그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 가격이 끌어올라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요. 간격이 어느 지역에 가격이 빠져서 인근 지역까지 같이 떨어져서 빠지는 이 하락의 속도는 굉장히 더디다라는 거. 부동산은 이 재화 자체가 되게 하방 경직성이 되게 높은 편이죠. 그렇죠. 급락이 잘 안 만들어지죠. 네. 이렇게 투자적 성격이 강한 물건들은 급 등도 있지만 급락도 많이 만들어지는 반면에 네. 이렇게 실거주가 맞물려 있는 일반적인 어떤 주거용 부동산들은 조금 더디게 하락하는 편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하락할 수 있겠냐? 하락할 것이다. 네,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고려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하방 경직성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좀 하고 계셔야 능동적인 대처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전해보면서 두 번째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소식 들어갈 텐데요. 실거래가는 6억인데 호가는 10억 원이다에 대한 후유증에 대한 이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성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그 대표적인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 일단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서울 중형 아파트의 중위 매매 가격이 9억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성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의 호가는 9억을 초과했다. 9억이 뭐예요? 14억까지 나와요, 호가가. 그래서 이게 아주 그냥 이슈화 됐었어요. 언론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수지가 14억이래. 막 미친 거 아니야. 미쳤어.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 수지 사람들 생각은 뭔지 알아요? 뭐예요? 니네 동네 평균 연소득이랑 우리 동네 평균 연소득이랑 따져보면 누가 더 많을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눌려 있었던 거지 정상 가격이야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싸워요. 예,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가격 이런 호가가 정상이다 아니다 그런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요. 서울도 그런 식으로 미친 듯이 올랐어.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 또 올랐고 마영성도 갑자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4년 전만 하더라도 7억 하던 아파트가 실거래 15억, 16억이 된 거잖아요. 뭐가 얼마나 달라졌는데 왜 여기는 되고 수지는 안 된다는 얘기야. 뭐 이제 이런 해석을 갖다 붙인다고 하면 사실 이게 할 말이 없긴 해.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참 언제 이 펌핑이 올라오면서 그 지역이 확 이렇게 뜰지 이제 이게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지역분들에 대한 저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지만 좀 일단 조심스럽게. 그동안 용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급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대량의 매물이 공급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격을 치고 올라가는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볼 때 공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한동안 가격 시장에서는 주춤했었던 모습들을 굉장히 오랜 기간, 장기간 보여줬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투자로서의 메리트, 가치 이런 것들을 못 느끼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그 역세권 개발 같은 교통 호재들이 지금 용인에 계속 빵빵 터지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딴 데 다 올랐는데 여기는 이렇게 안 올랐어? 라는 생각이 겹쳐지면서 용인에서도 특정 지역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매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역세권 개발이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냐? 아니면 그동안 가격이 안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거냐? 두 가지가 별개냐? 아니면 또는 같이 중첩돼서 영향을 미치는 거냐에 대한 부분은 감론을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일단 규제도 적고 없고 뭐 이런 부분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지 않은 것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한 소재들을 통해서 투자 수요가 유입됐다라는 것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그래서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워진 지역들이죠. 빠져나간 지역들 중에 이런 호재들이 있는 지역 그리고 또 교통이 좋아지는 지역 그러면서 동시에 장기간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런 유동성 자금이 흘러들어갈 가능성은 아직도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난 뭐 3기 신도시부터 해서 그다음 뭐 올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제 간부 회의에서 얘기할 때 제일 힘있게 얘기한 부분이 이 광역교통시설 정상적으로 제대로 추진하자, 뭐 빨리 추진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GTX라고 하는 광역급행 철도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다 영향이 끼쳐지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서울까지 이것 타면 니네보다 훨씬 빨리 가. 음. 근데 우리는 그 역 바로 옆이야.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수도권의 신축이면서 그런 역세권 인근, 여기 만들어지는 인근에 있는 주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들을 그러니까 투자 심리들이 이 가격도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니까 자꾸 그런 부분들을 납득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그런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이런 광역 급행철도나 아니면 신분당선이나 이런 철도가 맞물리게 되면 우리도 이제 거기까지 요걸 타면 그렇게 빨리 접근할 수 있어. 타임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 가격이 이게 정상 가격이 아니지. 걔네 가격에 얼마는 돼야 되는 게 우리가 맞는 가격이야. 매수자들이 설득되니까 어쨌거나 그럼 나도 거기 서울에 비싼 거 또는 이제 핵심 지역에 비싼 거 사기는 너무 돈이 부족한데 뭐 이거는 대출도 되고 하니까 이거 사볼까 샀는데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가즈아를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반복이지. 이게 결국은 정리하면 네 글자로 요약이 되죠. 풍선 효과. 그냥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특정 지역별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가격이 장기간 상승하지 않은 곳 또는 대출이나 세금 규제 같은 규제가 덜한 곳, 동시에 교통 호재가 많은 곳, 이런 곳들로 유동성 자금이 몰려가고 있는 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유동성 장세가 간다기보다는 흐름이 그냥 투자의 또는 수요의 흐름이 그렇게 옮겨가는 모습이 일부 보인다. 여기도 막 그런 것 같아요. 뭐 수원 이런 데는 거래 엄청나게 많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장난 아니에요. 뭐 하루에 뭐 계약을 뭐 어떻게 쓰고 그랬대요. 작년 연말 그 기사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르포 뭐 기사에서 실제 저희 그 회원들 중에 수원에 계신 분들이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돼요. 네. 바빠서. 네. 자, 네 번째 이야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이요, 강북 재건축도 후분양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강남권에서 시작한 후분양 바람이 강북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강북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후분양을 결정한 단지 아현 2구역이 나왔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더라도 땅값 상승분에 기대어 보겠다는 판단으로 후분양제를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공정률 80% 이상을 적용된 상태에서 후분양을 하게 되면 HUG의 고분양가 통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정권이 바뀌면 상황도 변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후분양으로 전환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후분양제도 확산에 따라서 실수요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은 있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 결국 후분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정상적 시장의 반응 자체는 정책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는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우리도 수차례 이거 다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후분양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뭐 당연한 거겠죠, 수순 자체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사례별로 좀 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현 2구역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할 때요. 네. 11.6대 첫 받다 맞은 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정된 데가 아니에요. 12, 16대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때 그렇죠. 맞은 데가 아니라 마포구 아현동은 첫 받다 맞았어요. 왜 그랬냐면 일반 분양이 30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분양 개수가 많은 단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착공해놓고 분양 안 하니까 니네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중공업 분양하든 분양가 높이려고 하는구나 생각했는지 니네 어차피 허그랑 협의해서 선분양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선분양 여의도 이런 데랑 맞물려 같이 때린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할 수 있는 카드가 뭐냐면 그 당시에 때렸기 때문에 4월까지 이후에 6개월 안에 분양을 갈지 말지만 선택하면 됐던 데예요. 근데 여기는 일반 분양이 얼마 안 많으니까
그냥 선분양으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조합에서 내부적으로는 후분양을 확정했대요. 예. 대략 뭐 얼마 정도 차이가 난대요. 세대당 분양 수입이. 그게 여기는 일반 분양이 거의 없이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돈으로 짓는 사업장이에요. 그거에서 마이너스가 더 나면 추가 부담금 더 걷는 거고 플러스가 나면 더 좀 그 개수가 적으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밀방 분양이 거의 없으니까 예, 별로 없으니까 이제 리스크가 크지 일단 않네요. 그런 판단으로 일단 결정을 한 거고요. 사실 문제는 이제 이게 하나의 사례지만 서울시나 국토부나 TF에서 얘기했던 거 TF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이주 철거하면서 분양 나서려고 하는 데들 우리가 빨리빨리 협조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됐고 분양하게끔 하겠다 이런 포지션으로 자꾸 언론 플레이도 하고 실제 도우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니까요. 네. 돈을 내야 되는 민간의 조합들은 돈을 내야 되는 조합원들의 생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100원, 200원 실제 이제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돈에 대한 문제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건 결국 누가 내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내야 되는 거니까. 보통 이제 정비 사업에서 종교 부지랑 갈등이 많아요. 교회가 우리 자리 옮기는데 얼마 보상해줘. 그 보상 금액 가지고도 맨날 싸우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이 비용이라고 하는 건설회사랑 이 공사대금으로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갈등도 되게 크고 실제 법은 그 비용을 그렇게 높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까탈스럽게 쉽게 못 올리게끔 이렇게 제도는 보완하는데 수입에 대한 부분은 사실 비용을 얼마 비싸게 우리는 좋게 잘 짓기에도 권한이 있어야 되지만 비싸게 잘 팔고 싶어도 사실은 권한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분양가 상한제 그걸 딱 틀어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비싸게 짓는 거는 못하게 하고 비싸게 파는 것도 못하게 하고 뭐 이제 지금 이렇게 쥐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당연히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적고 남의 돈으로 짓고 싶죠. 이 땅 주인들은 가급적이 비싸게 팔아서 내 돈을 적게 짓고 싶은데 이제 강북의 재개발 구역들이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게 4월 말이면 이제 2월이니까 벌써 한 2달 꽉 채워서 3달 남았잖아요. 날짜로 따지면 이제 한 90일 정도 남았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입주자 모집 승인까지 받아야 돼요. 허그랑 분양 이 가격 협의하고 이걸 다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이걸 해낼 수 있는 지역도 있을 거고요. 해내지 못할 지역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강북의 사례를 얘기했지만 지금 제일 2급에서 제일 봐야 될 단지가 어디냐면 둔촌주공 아파트예요. 둔주가 이제 이번 주 저희 이제 방송되는 이번 주에 허그랑 이제 분양보증 심의 관련해서 회의 이제 한다 그랬거든요. 간극이 너무 커요. 네. 그리고 지금 고분양가 작년 6월에 발표한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관리 기준이 되게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맞아요. 할 건지에 대해서 나머지 단지들도 되게 고민스러울 거고 뭐 강북의 재개발 구역들도 분양가를 적당히만 받아주면 굳이 정부랑 이렇게 등지는 그런 느낌 안 되게 선분양으로 다 소화하고 싶겠지만 지금 강남에 이제 후분양을 아예 결정한 단지들이 여러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신반포 15차 같은 경우는 아예 총회에서 정했고 다른 단지들도 고민하고 있어요. 아예 시뮬레이션 하면서 우리가 후분양으로 가면 일단 3, 4년 뒤까지 분양 시점을 늦추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때 가면 요즘 공시가격 이렇게 토지 공시가격 올리고 이런 추세로 볼 때 우리가 정비사업비 금융비용을 조금 내면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때 가서 분양하는 게 사실 조합원들한테 얼마씩이라도 추가 부담금을 덜 내게끔 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감정평가에서 이제 시뮬레이션들을 해가지고 좀 안내를 하면서 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양이 고착화되기 시작하면 강남 형님들이 하는 거 강북 동생들도 따라서 하려고 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정부는 또 가만히 안 있겠죠. 자꾸 이제 민간은 뭔가 길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정부는 또 다급하니까 아니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규제하겠다는 거야. 왜 이런 이제 나쁘게 안 가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겠지만 그 줄다리가 또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둔주 기다리셨던 분들도 막 주요 지역들 기다리셨던 분들 결국은 청약 못하고 지금 계속 기다리는 상황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어질 수도 있다. 음. 예상했던 지금 강북에 좋은 재개발 구역들도 나올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것 중에서 안 나오는 단지들 이런 곳들은 또 생길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진짜 4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죠. 그 안에까지 다 밀어낸다고 생각하면 물량도 진짜 많은 거고요. 물량이 진짜 많이 나올 거고 그거 나올 때 얼른 잡으셔야 되는 게 맞을 거고. 왜냐하면 그 물량들 지금 밀려있던 애들 쫙 몰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후분양으로 딱 선택하면 내년 후분양이 아니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점 기다려서 후분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집은 다 졌는데 저거 언제 청약해? 글쎄요. 우리도 몰라요. 지금 상황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청약으로 통장으로 분양을 받으려고 기다리셨던 분들 타면서 1, 2년 또 2, 3년 더 기다려야 되는. 그렇죠. 그러면서 만약에 중간에 2021년 뭐 입주 물량 급감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이펙트들이 좀 한번 부동산 쇼크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나면 더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복잡한 셈법들이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 안에서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강남의 형님들이 따라가셨던 대로 강북의 재개발이나 재건축들도 결국 형님들 따라 각 사업주들의 가장 큰 자신에게 최대 이익을 위한 빠른 셈법들을 계산을 하고 있으니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사실 많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입주를 하려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후분양제로 전환하게 되면서 물량 자체가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 보이는 부분들이 분상 적용되는 아파트는 거주 요건이나 전매 제한 요건들 이런 거 더 세기 때문에 뭐 투자를 양도를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청약하시려는 분들도 사실 분상 이전의 물건들을 잡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분상 물건이 생각보다 늦게 나오면서 안 쌀 수도 있고. 네. 자, 5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시장의 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서울 가점제 당첨자 중 30대는 고작 23%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국토부와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지난해 단순 통계를 근거로 국토부에서 서울 지역 가점제로 공급된 민영주택 당첨자 가운데 30대는 23.4%를 차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전체의 단순한 통계일 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한 8월 12일 대책 발표 후에는 청약 경쟁률과 당첨 커트라인이 크게 치솟은 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뽑은 숫자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30대가 최근 주택 매매 시장에 몰리면서 굉장히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부추겼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결국 30대가 왜 주택 매매 시장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냐? 청약제도에 들어설 틈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발디딜 틈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매 시장으로 돌아가게 된 거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줄곧 이슈를 이루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국토부에서 무슨 소리냐? 30대도 이렇게 청약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해명 자료였어요. 네. 그러니까 매경이랑 한겨레에서 30대가 20대, 그러니까 40대 이상이 청약 가점으로 집을 다 받아가니 20, 30대는 청약 제도에서 소외되었다. 이렇게 되니까 무슨 소리냐? 30대나 40대나 똑같이 받아갔다. 비율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작년 통계를 구체적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사실 이거 보도 설명 자료라고 해서 나와 있는 국토부 자료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별도로 지난주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이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엄청 늘었잖아요. 그래서 30대 신혼부부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30대 신혼부부들 특공을 받으려면 조건이 뭐냐면 소득 조건이 붙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7년 이내면 소득도 낮아야 되고 그 사람들 안에서 이제 운이 좋은 30대들이 받아가서 그리고 청약 통장 개수도 많아서 이 청약 1순위 청약 통장 숫자도 많아서 추첨제 물량도 많이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추첨제 물량이랑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받은 게 많다 보니까 가점으로 받은 물량은 적어도 그냥 30대가 많이 받아갔으니까 돈 없는 30대들이 집 이렇게 많이 받아갔는데 30대들이 소외되었다 이런 식으로 니들 언론 기사 쓰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의 해명 자료였던 거예요. 왜 그럼 그렇게 따지면 그 말도 맞고 소득 기준에 맞지 않아서 신혼특공을 쓰지 못하는 30대. 가점 쩌리가 됐어. 가점은 40대에 짜부가 돼가지고 가점 넣어봐야 백날 해도 안 될 30대. 이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몰려가서 매수세로 간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두 개의 내용이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는 그거죠. 신혼부부 특공 받는 그 30대는 니들이 생각하는 30대고 그거 해당이 안 돼서 좋은 지역에 새 받고 싶은데 이거 방법이 안 돼가지고 몰려가는 30대가 있는 것은 인정해야지. 그 사람들은 억울하잖아. 그렇죠. 억울하죠. 네, 제도에서도 배제되어 있고 배제되어 있는 게 맞지. 그렇죠. 그런 허들이 아예 없었으면 똑같이 뭐 예를 들어 소득 조건 없이 뭐 7년 이내 라고 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추첨제. 저는 그래서 청약 가점 제도라는 제도 자체가 이게 지금은 가점제지만 그 이전에는 원래 이제 무주택 가점 개념은 아니었고 무주택 기간 만 30세 이상 무주택 그런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뺑뺑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뺑뺑이면 그래도 조금 가능성 보고 좀 어차피 공급 물량은 안 많아. 공급 물량은 나올 수 있는 게 빤하니까 그때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만 가점은 일종의 들고 가는 출발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답변 달리는 내용 중에 우주택을 그렇게 오래 있었던 40대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도 있어요. 그럼요. 뭐 그거는 저는 사실 그 비판에 대해서 동의하진 않아요. 40대는 왜 그때까지 안 사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뭐 그 40대한테 몰아줘야 된다. 그럼 뭐 50대, 60대, 70대 청약 가점 제도도 바꿔야지. 예를 들어 그러면 뭐 무주택 기간을 만점 기간을 50대, 60대도 늙어서까지 집 갖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더 유리하게 해주면 만점 기준을 더 높여버리면 딴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런 지금 가점제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동의하는 편은 아니에요. 자, 지금 청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30대가 청약 가점제 상황에서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첨제의 물량을 일부 남겨뒀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청약했다가 추첨을 통해서 받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요. 이게 파리 대책 때 싹 바꿔서 전부 다 가점제로 전환시키면서 취해지고 안에서 100%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0% 가점제가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30대에 설 자리가 없다, 소외되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얘기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점제에 대해서 또는 30대 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게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것을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도전해보면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데 자, 지금 현재 작년 11월, 12월 공급된 공공 분양은 모두 신혼희망타운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얘기가 기사에 나오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신규 택지에서 일반 분양을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내놓은 공공분양을 거의 신혼부부만을 겨냥한 신혼희망타운으로 채우다 보니 신혼부부가 아닌 고참부부나 1인 가구 등은 공공분양 혜택에서 열애되어서 또 소외되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혼희망타운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에 신혼부부만 입주 자격이 부여도 되고요. 또 2018년부터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과 예비 신혼부부로 과몰이 넓혀지긴 하였으나 소득에 대한 기준이 추가로 또 부여가 되면서 문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는 이런 모습들은 보여지고 있는
그게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한편의 소외를 느꼈다는 사람들이 생기죠. 신혼부부에게만 자격을 주는 거는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주는 불공정한 혜택 아니냐, 특혜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윗돌 있어요. 괴어서 아랫돌 막는 거예요. 신한희망타운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공공분양 물량들 돌려가지고 공공분양 받을 사람들 물량들 돌려서 신혼부부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공분양은 좋은 물건의 개수가 그만큼 줄고 신혼부부한테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예요. 열받지.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결국 공공분양이라고 하는 건 청약이 납입 횟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 납입 횟수가 높았던 사람들의 물량 배정이 줄면 나는 열심히 갔다가 오랫동안 돈 부었는데 좋은 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물건이 줄어 그게 다 신혼부부들 몫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열받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량이 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택지 안에 공공 배정했던 걸 돌리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 되게 화가 날 텐데 그럼 왜 제도를 자꾸 정부는 이렇게 신혼 부부들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를 가느냐. 맞아요. 이게 결국 출산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혼희망타운에 입주 가능한 이 가점들의 기준도 결국 뭐냐면 자녀 숫자에서 어쨌거나 소득도 낮아야 되지만 자녀 숫자에서 이게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자녀들 이런 가족들한테 우선적으로 어떤 배정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결국 출산율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사회가 지탱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택 정책에 녹인 거라서 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 전체적인 공급은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누구한테 줄 거냐에 대한 기준을 바꾸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정부 입장에서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정책을 만들다라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걸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또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아마 대부분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래에 대한 대계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저출산의 문제하고 고령화에 대한 문제인데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결혼을 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줘야 이 국가도 지속되고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또 신혼부부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양육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애 키우다 보면 집 같은 거 사는 건 꿈도 못 꾼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비용으로 지원해주는 형태로 이해하신다면 조금 더 마음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청약 제도가 보세요. 청약은 무조건 좋죠. 무조건 좋아요? 글쎄요. 청약으로 받는 건 무조건 좋아요? 글쎄요. 이 논의에는 난 아파트 청약해서 내 집 마련할래라고 하는 이 논의에는 가장 큰 일단 그 전제가 있어요. 어떤 거죠? 분양가가 청약으로 되는 분양은 쌀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수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변 시장 가격보다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의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싸니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점이 높은 사람이 그걸 받겠다고 먼저 달려들고 가점 낮은 사람은 계속 밀려나는 그런 구조인 거거든요. 작년 초에 보면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때 이거 조금 고분양이다 싶은 단지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홍대 3구역이나 또는 심지어는 청량리에 분양했었던 한양수자인 이런 데도 미분양이 났어요. 야, 청량리에서 2,600~700은 요 단지 주복으로 이 가격은 약간 좀 센 거 아니야? 또는 이제 자금 안 마련돼 이런 데들은 미분양이 났어요. 그래서 줍줍하고 그 물량들이 어느 정도 지금 그 홍대 3구역, 홍대 효성헬링턴 같은 경우는 줍줍을 2번인가 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청약 계약률도 엄청 낮았고, 그래서 다시 무순위 청약 넣고 또 다시 줍줍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때 가서 주셨으면 지금 다들 대박 났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야 그거라도 받으면 대박인데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이 가격은 좀 센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안 들어갔었단 말이야. 결국은 이 청약 제도의 근간은 분양가? 적절한 분양가인데 분양가를 낮추면 낮출수록
30대는 나는 조금 분양가 더 내도 좋은데 나는 더 낼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좀 고가점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나한테 기회가 올 수 있을 텐데 너무 싸게 박박 눌러가지고 사업 시행자들의 수익을 박박 긁어다가 청약자한테 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청약하려고 한 고가점 청약자도 너무 많은 사회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소외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럼 분양가를 싸게 하는 게 좋은 게 맞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분양가를 그렇게 싸게 계속 하라고 하면 공급이 안 되죠. 안 하겠죠. 안 짓지. 네. 안 짓는 데들 나오겠지. 뭐 과거에도 청약제도 관련돼서 열풍이 불고 광풍이 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지금 시행하지 않은 채권 입찰제 같은 것들도 시행했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청약에 대한 시장 자체가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요. 동시에 소외되는 분들이 또 계속 생겨나게 되니까 계속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씩 보완해 나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래를 내다보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가기 위해서 조금 다른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너무 아름답게 얘기했나? 몰라. 난 시장이 지금 아무튼 작동을 안 하게끔 정부의 규제 개입이 너무 거세서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작용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30대 소외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은 그런 너무 강하게 공급의 가격을 정부가 개입하니까 발생되는 하나의 부작용이 아니겠느냐.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6번째 소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장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투잡 뛰는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주제로 좀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3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 수는 16,903명으로 전년 대비 14.02% 감소했다. 2013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매년 증가하다가 2018년에 감소를 했고요. 지난해는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1만 6천 명대로 감소했다라는 얘기인데요. 공인중개사 응시자 수가 매년 늘어나는 거에 비해 또 최근에 5년 새 2배로 뛴 거에 비해 개업률은 굉장히 낮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원인의 하나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경기 부진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국토교통부의 통계 누리에 따르면 전국 주택거래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다시 얘기하면 부동산 시장 자체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활성화되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 이면에 숨어져 있는 공인중개사 업계는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얘기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죠. 공인중개사 폐업 수는요. 2017년 14,900명에서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 지난해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지난해에도 15,462명이 폐업을 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요. 자, 일단 지난해 작년 기준으로 볼 때 개업은요 약 1만 6천 명 정도 했고요. 폐업은요 1만 5,400명 정도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 따지고 보면 신문 기사에서는 굉장히 좀 저기하게 이야기하지만 폐업보다 개업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숫자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 자체를 놓고 보면 중개업소 총량 자체는 그럼 계속 증가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소장님 보실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렇게 계속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증가했다고요? 감소한 거 아니야? 증가했죠. 그러니까 총량 자체는 개업하는 증가했지. 숫자, 총량 자체. 개업 숫자가 더 많았으니까. 근데 중개업이 개업하는 데가 늘어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창업할 수 있고 중개업소 개설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런 거 아니에요? 퇴직하고 그런 식의 어떤 생활형 창업들이 많잖아요. 만만하게 생각들 하시고 네. 뭐 자격증만 따고 뭐 사무실만 얻으면 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개업하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서들이 낮으니까 많이 창업을 하시는 것 같긴 하고요. 많이 돈 잘 벌 줄 알고 하시지.
그러니까요. 네. 자, 일단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낮은 진입장벽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쉽게 창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변에 깔고 간다라는 거. 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할 게 없어요. 퇴직하시고 나서 그치. 하실 게 없어, 하실 게. 그나마 음. 부동산을 자기가 거래하면서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쉽게 돈을 버는 것 같거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창업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사실 뭐 개업 숫자, 폐업 숫자 뭐 다 좋은데 특정 지역들에 잘못 개업하면 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근에 헬리오시티 그 부동산 중개업 소사님들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어떤 문제요? 그 일단 매매가 안 됐잖아요. 네. 전월세만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중개업 잘하는 극소수의 부동산들이 시장 자체를 쥐고 흔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었던 분들은 대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월세가 6, 700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들 요새 적자 보고 나자빠졌네. 1억 이상 손해 보신 분들이 태반. 그리고 계약은 해놨고 월세는 계속 내야 되고 안 하면 어차피 또 계약 해지나고 보증금 까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시려고 뭐 떡볶이 장사, 피자 가게, 무슨 뭐 스파게티 팔고 뭐 난리도 아니라는 이런 얘기들 지금 이 듣고 있습니다. 대단지 입주장들, 선수들 가서 시장 쥐고 흔드는 거 이거 경험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해 못하죠. 모를 거야. 자, 만만치 그래서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폐업하지 않으려면 뭐 중개업 어쩔 수 없는 중개업 시장으로 온다라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든. 근데 오랜 기간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쥐고 흔드는 선수층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알고 들어가셨으면 그 선수들도 만만치 않아.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부동산 시장이 전국을 놓고 보면 거래가 안 좋은 동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 좋은 동네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안 사. 임대만 움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임대 움직이는 그 중개 수수료율을 살아남아 있는 그 동네 중개업 하시는 중개업자분들이 엠빵으로 나눠 먹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밥그릇이 이렇게 쪼그라들었는데 쪼그라 먹어야 되는 사람이 그 안에서도 임대 잘하는 분은 그냥 어느 정도 먹겠지. 못 하시는 분들은 못 먹어.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폐업하고 나는 다른 일을 해야겠다 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불장, 뜨거운 장인 서울 수도권 지역 있잖아요. 이런 지역도 3, 4년 전엔 좋았죠. 왜냐하면 규제가 없었거든. 거래가 잘 됐잖아. 막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는 매매 거래도 돌고 임대 거래도 돌고 이러니까 좋았다고 하면 항상 이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뜨거우면 거래가 늘어나면 규제가 바로 쫓아오고 그 규제의 형태가 뭐냐면 거래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거래를 많이 못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쪽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 중개업자들은 되게 많은데 할 수 있는 거래 건수가 줄면 매매 거래로 발생되는 중개 수수료 전체 파이가 줄어드니까 그거 몇 명에서 나눠 먹어야 되니까 쪼개 먹어야 되니까 1년에 뭐 거래 못하고 막 이런 데도 나오고 하는 놈은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편차에 따라서 또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뭐 전세자금 대출 받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큰 굴곡이 생기면 이게 차라리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임대 거래라도 빈번하게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월세 이사라도 막 다니고 하는데 임대 가격도 올라간다든가 이런 어떤 큰 굴곡이 있는 시점에서는 잘 안 움직여요, 사람들이. 그리고 임대 거래도 그냥 한 번 들어가면 그 집에 전세금 올려주고 살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앉는 게 생기면서 전세 거래도 또 안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시장이 좋으니까 중개업자들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이거 수수료도 많이 받을 것 같고 자격증 따는 사람 되게 늘어나는데 사실은 이 시장 안에 오가는 매출 액수가 다 줄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저도 사실 이 기사 보고 되게 뜨아했거든요. 뭐 부업으로 우리 동네 빌라들 뭐 청소하고 관리 대행해주고 그거 받는다고 이러면서 유지한다. 중개로는 먹고 못 살아서 이제 이런 얘기가 현실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시청자분들 중에 중개업에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이 뭐 잘 됐다는 소식을 접하는 것도 좋은데 한편으로는 지난해 1,546명이 폐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1만. 자, 15,462명. 네, 15,462명이 폐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폐업한 사람의 하나가 내가 아니기를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헬리오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 중개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나는 하면 잘할 줄 알았다. 그런데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상담을 해보면 다들 손사래를 치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무 준비 없이 창업했다. 난 사무실만 오픈하면 될 줄 알았더니 정작 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 모든 자영업이 다 그렇죠. 네네. 먹는 장사도 준비 없이 하셨다가 되게 맨날 창업 관련해서 얘기하면 우리 백종원 선생님도 맨날 그러니까요. 네. 자, 이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이 작년에 이루어졌었고요. 합격자가 무려 27,000여 명이나 나온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또 창업시장을 기웃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을 하지 않고 잘 살아남으시려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창업의 길로 들어가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별별수다 진행을 해봤는데요. 요새 뭐 날씨는 겨울같이 않게 따뜻하고 완전 올겨울은 안 춥게 그냥 끝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사람들의 왕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 수장님 일주일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계속 바빠요. 근데 지금 막 요새 네. 지난해 연말에 막 유튜브 좀 신경 많이 썼더니 막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하기 싫었어요. 그래요? 네. 아니, 조금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좀 쉬엄쉬엄 이게 길게 하려면 네. 너무 내가 여기서 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 약간 힘을 빼고 편한 마음으로 너무 욕심 안 부리고 그렇게 해야 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수장님이 구정 때 안 쉬고 열심히 유튜브에서 그래요. 그게 네. 녹화해 놓은 게 있어서 편집해서 올려야 되니까 이제 그게 결국 이 초대 손님이 와서 하면 이게 서로 약속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편집해서 올려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요? 네, 몇 개 있는데 이게 백업 해준 사람이 없잖아. 저 혼자 다 해야 되니까 힘들어. 근데 유튜브가 보통 속보성이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좀 묵혀놔도 괜찮은 내용들인가요? 그러니까 좀 그런 이슈 부분들을 그러니까 네. 지금 좀 올 상반기에도 또 뉴스가 많을 것 같긴 하네.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좀 제한적으로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내가 유튜브에 쓰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아무튼 하다가 내가 이거 막 신물이 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일단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의지가 되려면 이게 막 열정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즐기지 못하면서 막 짓눌려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약간 좀 템포 조절을 하려고 해요. 자, 꾸준히 하는데 힘은 좀 빼겠다. 네, 그래야 살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막 노는 것도 좀 놀고 요새 그래서 다시 게임을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겠다. 네, 네. 게임하면서 좀 릴렉스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힘을 주려고 해요. 오히려. 죽어. 아니 뭐 나보다 병 많잖아. 아니 일단은 힘을 줘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우리 부동산 사장님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뭔가 팔로를 찾아야 되는데 그 팔로 중에 하나가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조금 방향을 바꿔서 저는 채널 이름이 아까 부동산 동서남북? 어떻게 하셨어? 물어봤잖아요. 부동산 동서남북 채널로 네오비티비가 바뀌는 거 아니면 별도의 부동산 동서남북 채널이 생기는 거예요? 별도로 가는 거예요. 별도의 채널이? 하나의 네. 채널을 더 주어서 힘을 좀 빡빡 줘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하세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네. 이런 공동 채널 네. 형태의 디자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도움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면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다음 주에는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그나마 유익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